시장 떨어져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얘네가 일감이 몰아칠 거라는 거를. 산업 구조상 앞으로의 상황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확신이 드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은 몇 개 없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주가가 무섭게 올라갈 거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 매매를 통해서 역대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사이클상 자주 보기 힘든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왜 그런지,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해서 이번 기회를 잡아야 될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자 오늘부로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2%대 물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몰라도 한국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가 나온 거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은 물가 기준으로는 상승률을 거의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가가 잡혔다고 하는데 뭐가 물가가 잡혔냐? 지금 물가 너무 높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2020년도, 21년도 돈풀기 정책으로 인해서 풀렸던 물가가 적용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물가가 하락할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올라갈 뿐이지 물가가 이제 역으로 간다? 그건 진짜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가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물가가 어찌 보면은 2.00%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는 1%대 물가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아직 이 정도 단계는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것은 금리를 이제 낮춰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허락을 구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근데 우리가 허락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는 거는 허락을 받는다고 해서 꼭 내리지 않아요. 그래야만 할 때 내립니다. 금리를 올릴 때는 또 이제 다르게 작용하는데, 이거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항상 올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금리를 올리다가 내리거나 내리거나 올릴 때, 이렇게 금리를 바꿀 때는, 피벗할 때는 방향성을, 이럴 때는 큰일 났다가 명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제 금리를 내려도 돼 라는 허용은 물가를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 거지만, 금리를 내려야만 해 라는 것은 경기가 매우 안 좋다라고 할 때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이렇게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다시 경기가 살아나기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지난달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증시는 굉장히 큰 낙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도대체 미증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미증시가 왜 빠졌냐도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빠진 이유는 첫 번째로 단기간에 이제 닥쳐있는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추석 연휴뿐만이 아니라 연휴가 있는 시기에는 그 전주나 전전주나 좀 앞두고, 추석 연휴나 설 연휴나 연휴를 앞두고서는 기본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열리지 않는 기간이 연달아서 길어지게 되면 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대처를 못하는데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에 좀 단기적으로 물량을 좀 정리하고 연휴가 끝나면 재진입하는 식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서는 일반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한국 증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미국 증시의 급락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미국 증시를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보시면서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S&P도 쭉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뭐 거의 3% 가까이 떨어졌었고 7월부터 해가지고 8월 초까지 증시가 많이 떨어지다가 8월 달에 다시 올라가나 싶었는데 재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제조업 PMI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뭐 예상치보다 나쁘다 뭐 이래가지고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는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증시가 하락한다. 증시가 뭐 위기가 터진다든지 뭐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으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긴 한데 전후 관계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돼서 증시가 급락했다라기보다는 바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그래서 증시가 급락하는 겁니다. 그때 하필이면 금리 인하가 맞물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금리 인하가 시작돼서 증시가 급락한다? 이건 인과관계를 저는 완전히 잘못 짚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역대급 호재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를 품고 있는 제도예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기 위해서는 경기가 매우 안 좋아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해야만 물론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명분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해야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심각하니까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경기를 살리자, 경기를 회복시키자가 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하면 경기가 회복되니까.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는 좋은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발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경기 침체이다 보니 이 경기 침체가 두드러지면서 증시를 하락시키는 겁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금리가 인상되다가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면은 증시가 무너진다? 완전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증시를 분석하고 투자를 하실 때도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경기가 매우 좋은 상황인데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증시 그냥 막 쫙쫙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하락 안 나오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피벗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명분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경기가 그렇게 안 좋지도 않은데 굳이 금리를 인하해서 돈의 가치를 훼손시킨다? 중앙은행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것은 경기 침체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도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반대로 보면은 인정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 연준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인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구나. 올해 안에 이제 뭐 9월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떨어뜨리거나 빅 스텝으로 떨어뜨릴 가능성도 얘긴 나오는데 빅 스텝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심하던 아니던 어느 정도 임계점에 왔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두 단계로 이제 하락을 시킨다면 좀 심각한 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시장이 해석할 겁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가 심각하구나 라고 해석해서 두 단계 내렸네 라고 해석한다면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구나. 그러면 시장은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면 결국 증시는 대세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 단계 안에서 하락이 나오는 걸 겁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발을 담그듯이 물에 몸을 적시듯이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실 때 이제 증시 하락이 나올 것이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게 가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갭으로 떨어뜨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금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는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약달러 기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유는 경기 침체 그리고 불경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와 금 가격이 이렇게 같은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원유 선물 WTI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굉장히 큰 낙폭으로 70불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두바이유,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유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브렌트유하고 WTI유가 이제 먼저 굉장히 큰 낙폭으로 떨어졌는데, 어차피 이제 이 3대 유가는 비슷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의 물가 수준이 상당히 낮아질 걸 의미해요. 물가가 이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수요가 없고 물가가 이 정도로 안 오른다라는 것은 경기 역시도 그만큼이나 침체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 저물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호경기를 불러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될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매우 공격성을 띄어야 되는 투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해서 역실적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역실적 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 장세로 아마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구나, 업황이 안 좋구나, 경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역실적 장세로 가게 되면 결국 돈을 풀어가지고 금융 장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돈을 푸는 효과로 투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활발해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저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금리가 있고 호경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시 사이클도 그렇고 경기 사이클도 그렇고 저금리의 호경기가 둘 다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둘 다 안 좋은 거는 고금리의 불경기겠죠.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는 높은데 불경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다. 근데 공격성을 띄어야 된다. 보통 고금리 불경기 때는 결국 어디로 넘어가게 된다? 다시 저금리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호경기랑 저금리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주식시장에 뭐가 좋냐? 무조건 저금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긴 한데 100번을 골라라 라고 하면은 저는 100번 모두 저금리를 고를 겁니다. 투자시장에 있어서 저금리가 제 1번 요소고 가장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제 불경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를 오히려 잡아야 된다. 불경기를 명분으로 결국 저금리 기조로 넘어가게 될 건데, 그때 굉장한 주식시장 폭등장이 나오게 된다. 지금 만약에 증시가 무너지고 주가가 넘어진다면 좋은 기업을 잘 담아나가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섹터나 종목은 무엇이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장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으로 제가 가장 매력적이게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 주식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건설 경기에 투자하는 게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들이야 그 각각의 이제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건설 경기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유, 건설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주택건설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전망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값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 공급 법칙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수요가 너무 많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울도 그렇고 공급이 뚝 끊겼어요. 지난 10년여간 공급이 뚝 끊긴 상황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때문이다 말이야 많을지 모르는데 인허가 착공 건수를 보게 되면은 그냥 거의 아작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한데 서울로 오려고 하는 니즈는 점점 많아지고 있죠. 결국 이건 뭘 뜻하냐면은 여기에서 공급을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시장에 있어서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데로 가고 싶다라는 이 수요, 욕망을 억제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한계가 존재합니다. 물론 규제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는데 규제를 통해서 제한한다라는 것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급을 늘려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면 가격은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라는 것이 뚝딱 하면 지어지는 걸까요? 인허가 착공부터 완성돼서 입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진짜 아무리 짧게 걸려도 한 10년은 뭐 너무 많이 잡는다 할지 모르겠는데 뭐 6년은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는 너무 타이트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정도도. 근데 지금 당장에 이 공급 쇼크가 오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스탠스는 규제를 어느 정도 써가지고 막으면서 규제로 일단 틀어막은 다음에 공급을 여기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급이 뚝딱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제들을 풀어주고 계속 이제 아파트를 짓고 건설 경기를 이제 일으킬 거란 말이죠. 허가를 해주고. 요새 그래서 뭐 역세권 시프트니 모아타운이니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다 풀어주고 빨리빨리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올리자고 공급해주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질문. 집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공급을 또 과하게 하면 집값이 또 떨어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을 엄청나게 지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 정권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 정권의 스탠스는 뭐다? 주택을 매우 많이 공급해줄 의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린벨트까지 풀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주택 공급을 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는데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면 주택을 누가 짓습니까? 그렇죠. 건설사가 짓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주택을 이제 지을 건데요. 여기서 또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사업성이 안 좋을 거다, 뭐 어쩔 거다, 저쩔 거다. 사업성이 나오는 데다 지어줄 겁니다. 뭐 여의도 싹 갈아엎을 수도 있고요. 뭐 압구정 갈아엎을 수도 있고 오래된 거 많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거 조금 이제 없애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건 정부 쪽에서 사업성이 나오게 조치를 취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건설사들의 일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을 해주는, 그리고 주택 공급 사업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건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뭐 HDC나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있죠. 뭐 HLDNI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주택 공급해주는 건설사들 말고도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페인트라든지 시멘트 이런 종목들, 도료, 페인트 관련된 종목, 뭐 도료 관련된 종목은 제가 KCC도 말씀을 드렸었고, 시멘트는 뭐 한일그룹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멘트는 애초에 이제 종목 자체가 대표적인 몇 개 기업으로 굴러가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5대 업종, 5대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시멘트도 뭐 한일 시멘트, 한일현대 시멘트, 뭐 삼표, 쌍용, CNE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시멘트 기업이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몇 개 그 점유율 장악한 기업들만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격을 이미 꽤 인상했습니다. 판매가 자체를, 시멘트 판매가를 가격을 올렸으면 이거를 사주는 사람만 많아지면 이제 이 기업은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주는 사람이 있냐? 최근에 유가도 굉장히 떨어졌죠. 시멘트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원자재를 이제 몇 가지 보는데 유연탄을 이제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시멘트가 단가는 올렸는데 유연탄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의 가격 대비해서 유연탄 가격은 그래도 안정 국면으로 갔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부가 걸 쓰기 때문에 동부가로에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 유연탄 가격은 꽤나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뭐 유가도 굉장히 안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수요만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을 인상한 단계에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시멘트가 팔리기만 하면 돼요. 마진 구조는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면 가격을 올렸어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근데 곡물 가격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마진이 많이 남죠. 가격은 판매가는 올렸는데 비용은 줄어들으니까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라면을 우리가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라면은 아낄 수가 없는 항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절약을 한다 해도. 그죠?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라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 곡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라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농심 대표적이죠. 그냥 농심 하나만 봐도 게임 끝났죠.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주가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입니다. 주가가 그때 곡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얘네가 이제 판매가 올리면서 이때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밀어 올렸죠. 사실 올해 올라간 거는 해외에서 이제 K푸드니 뭐니 하면서 불닭볶음면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흥행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덕을 봤던 거는 2023년이에요. 뭐 이때도 뭐 삼양식품도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근데 삼양식품은 이 구조에서 덕을 본 것도 물론 있는데 해외 수출이라든지 여기서 덕을 본 게 꽤 많죠. 근데 그런 구조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면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게 시멘트예요. 근데 시멘트 지금 주가 올랐습니까? 안 올랐죠. 우리가 주택 경기가 살아났다라고 피부로 아직 느끼는 단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 자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해줘야지. 근데 당분간 가격을 규제로 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게 공급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아파트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요가 훨씬 더 압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 주택 공급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게 폭발하는 단계가 임계점에 와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멘트라든지 건자재, 특히 시멘트 대표적입니다. 우리 뭐 여러분들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짓는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가 매우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건설업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뭐 HDC니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니 이런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장 떨어져도 조정이야 나오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얘네가 일감이 몰아칠 거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 이런 건설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선취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멘트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건설업이나 그 다음에 시멘트나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역대급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생 주식을 통해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물론 재무가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산업 구조상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확신이 드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설업황, 특히 거기에 이제 연계돼서 올라가는 시멘트, 더 보자면 페인트 이런 쪽은 업황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심지어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건설업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올해 안에 금리도 낮춥니다. 미국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금리로 나아갈 건데. 심지어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불기에 걸려버린 게 뭐냐면은 금리를 이제 미국이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내려야 될 텐데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한국은행에서 집값 문제를 거들먹거려요. 근데 그 집값이라는 것 자체도 뭡니까? 공급이 안 돼서 문제예요. 그 집값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공급이 안 됐던 것도 뭡니까? 고금리 때문에 침체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줘야 건설업이 살아나서 사업성이 좋아져가지고 공급을 많이 해줘가지고 가격을 잡아서 해줄 텐데 이게 완전 서로 엇갈려 버린 겁니다. 주택 공급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줘야 사업성이 좋아져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지 그래야 부동산이 잡히지.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야 집값이 잡혀야 금리를 낮추지 서로 네가 먼저 해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불경기가 임계점에 달하면 금리는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 이거는 좀 저는 조금 핑계거리로 좀 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주택시장이 다 좋다? 전국적으로 좋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진 않아요. 결국 공급의 문제이지 이게 저는 공급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이 단계 내에서는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주택시장의 공급이 늘어나고 저금리까지 이제 기조가 활발해지게 되면은 미국이 쭉쭉쭉 내리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 내려도 미국이 내리기 시작하면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풀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사업성이 결국 연쇄작용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다른 종목들도 물론 실적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오히려 이럴 때 증시가 좀 흔들릴 때 기회를 삼아서 공격성을 띄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건설업 쪽은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건설업 쪽은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자동차도 결국 불경기가 해결되면 올라갈 건데 특히나 주택시장이라든지 이 건설업 주택시장 쪽은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정상적으로 안 가고 이렇게 뒤틀려 버리게 되면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자동차 쪽의 주식은 저는 적당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건설업 쪽은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순식간에 이제 좋아질 거다. 생각보다 빨리 주가가 무섭게 올라갈 거다. 건설업 관련주, 시멘트 관련주, 뭐 페인트 이런 쪽 관심 있게 보시라.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채널을 제작하고 채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뿐입니다. 저의 투자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뺏어가셔서 여러분들을 돈을 버는데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꼬박꼬박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가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초보자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영상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영상 이제 하단에 구조로 제가 이제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여기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교육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인스쿨 여기 하단에 클릭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더보기란 클릭해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